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박예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하셨던 거 기억을 혹시 좀 하시나요? 아마 이어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했던 강의 내용이 뭐였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돌아가셔서 강의 보신 다음에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요, 제 여러 가지 창업 단계 중에서 저번하고 똑같이 창업 단계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강의 보고 오신 분들은 우선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련된 정의를 내려봤고요. 그 다음에 채용을 할 때, 근로자를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해야 하는지, 면접 공고를 올리거나 면접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을 채용했으니까 그 채용한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는지에 관련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지금 강의를 요약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요. 근로계약서는 누구랑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사용자와 근로자가 쓰는 겁니다. 근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근로자를 채용을 하는 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은 근로자를 채용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첫 번째 월급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대보험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같이 일하는데 뭐 밥 안 주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식대까지 들어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50만 원 정도 월급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거기 플러스 50 정도 해서 한 200만 원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어떠세요? 그렇게 한 달에 200만 원씩 고정비로 나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하십니다. 어떻게 상담을 하냐면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 세무사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4대 보험 안 되고요, 3.3%에서 프리랜서로 개업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시는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근로자의 이제 근로자성을 따짐에 있어서는 그런 뭐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쓴다라던가 3.3%를 뗀다라던가 뭐 4대 보험을 가입 안 한다라던가 이런 것들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일을 하는 형태가 내가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 지휘 감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요, 당연하게 사용종속 관계가 유지가 되면서요, 근로자 사용자 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다? 내가 근로기준법상에서 지켜야 되는 사용자의 의무를 모두 지키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사용자, 뭐 프리랜서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근로를 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프리랜서로 좀 근로자를 사용하고 싶다,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확실하게 도급을 주셔야 합니다. 뭐 도급을 준다라는 거 어떻게 주면 되나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서 그 사람한테 도급을 줬다라고 하면요, 그냥 완벽하게 그 사람이 일이 처음과 시작을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가 정해진 기한까지 그 사람한테 그냥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 그걸 도급을 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하든지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이요, 그냥 일의 완료까지만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걸로 계약서를 쓰시고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일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중간에 가가지고 뭐 일은 잘 되고 있습니까? 뭐 진행은 이렇게 됩니까? 우리 이런 수정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반영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니 왜 그 사람을 했었습니까? 웹 디자이너 그 사람 되게 마음에 안 든다는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일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계속 해주길 원한다거나 그렇게 사용 종속 관계가 있게 된다면요, 당연히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프리랜서 계약서 다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셨다라고 해도요, 프리랜서 계약서 쓰신 것만으로 이제 뭐랄까 자신의 뭐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로계약서 이제 보시면요,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건요, 그 근로기준법 2조 제1항 4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자면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너와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뭐 어떤 식으로 일을 한다, 어떠한 조건을 준다, 뭐 흔히들 이야기하는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세요. 근로자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존재하는 채권 및 채무 관계를 총괄하고요. 근로 관계를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좀 근로자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이게 근로 뭐 관계가 인정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요.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뭐 이런 법률 행위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없다라고 해서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요즘 돈 받을 때 급여 받을 때 어떻게 받으세요? 임금 통장으로 받으시죠. 그렇게 내가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 여기서 일을 했다라는 증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관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근로계약서를 이제 체결을 우선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의 의무를, 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게 되면요, 너와 내가 이제 구두로 얘기한 것들, 사실 뭐 내가 어제 한 얘기 기억 잘 하세요? 물론 뭐 똑똑한 분들이 있으시거나 이제 기억력이 굉장히 뭐 사진처럼 팍팍 찍히신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그런 것들 모두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 기억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가 어떻게 일을 하기로 했다,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요, 근로계약서에 잘 적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게 되면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불리한 취급을 강제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근로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원칙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게 되겠죠. 뭐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내용은요, 사용자분이 백지 근로계약서를 내걸고요, 근로자분한테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근로자는 뭐 모르고 이게 뭔데요? 라고 물어봤는데 계약서인데 너와 내가 얘기했던 거는 내가 여기 쓸 거야. 근데 지금 너무 바쁘고 손님도 많고 하니까 그냥 우선 사인만 하고 나중에 이 내용은 내가 채워 넣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채워 넣은 내용은 구두로 이야기했던 근로조건과는 굉장히 상반된 내용을 작성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시급을 원래 10,000원을 주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 내에는 7,000원을 주기로 뭐 작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근로자분이 나 원래 10,000원 주기로 했는데 지금 7,000원 주셔가지고요, 임금이 좀 체불됐습니다라고 해서 뭐 고용노동처에 가서 임금 체불 진정을 해도요,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건 계약서뿐이죠. 그래서 사용자는 계약서를 내미는 겁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10,000원이 아니라 7,000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임금 체불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 조건을 정확하게 모르고 불리한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근로계약서의 이제 효력 같은 것을 말씀드려 보면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하나요 무효로 한다. 이게 좀 우리가 유식한 말로 강행적 효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근로자가 지금 너무너무 일을 하고 싶어 해가지고 안다. 나는 지금 최저임금 6,030원인 걸 알고 있지만 근로자가 원해서 시급을 5,500원만 주고 나는 이 사람을 사용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로자가 자기는 근로계약서에 5,500원으로 작성을 해서 저 다시는 뭐 임금 체불 진정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근로계약서를 5,500원으로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법률적으로 봐도 이렇게 종이로 작성한 건 다 법률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건 안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나와 있는 이 1항의 내용처럼요, 근로기준법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로기준법은 최하 기준입니다.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최저 기준이 있고요, 이 밑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무조건 어떻게 이 위로 이 최저 기준으로 다 맞춰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한다? 보충적 효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가 이 최저 기준 밑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던 사항은요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그럼 그 무효가
됐다라고 해서 이 근로계약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 이 자체는 무효가 되고 이 무효가 된 부분은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 최저 기준을 무조건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500원으로 내가 근로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예, 서로 뭐 지장 찍고 뭐 공증하고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예, 무조건 6,030원 최저 기준을 지켜서 돈을 지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요. 근로계약서 이제 작성 방법 예,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1항에요. 네,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로자분들이 예, 자기가 가진 노동력을 예, 뭐하고 바꾸죠? 돈하고 바꿉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 바로 이 임금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하는 그 시간들 소정 근로 시간 당연히 나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 쉬어가는 타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리프레시를 위해서요. 그래서 휴일과 또 휴가에 관한 내용 무조건 작성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들을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정하는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취업에 필요한 사항들 또 혹은 이제 뭐 집하고 이제 멀어가지고 기숙사를 운영을 하는 경우에 그 기숙사에 관련된 내용들 예,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1, 2, 3, 4번은 꼭 예, 근로계약서에 작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요 표준 근로계약서입니다. 요즘 뭐 초록색 창, 뭐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곳에서 검색을 하시면요 근로계약서 양식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사용을 많이 하시고요. 또 뭐 한 장짜리는 너무 없어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뭐 세 장짜리, 네 장짜리 예 가지고 오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 뭐 내용은 우선 많기는 하지만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누락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예, 뭐 거의 다 법에 위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한테 오셔가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훨씬 좋겠죠. 근데 뭐 제가 그냥 뭐 꽁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뭐 돈도 지급을 해야 되고 지불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려고 하시면요, 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셔서 표준 근로계약서 다운을 받으시고 그걸로 작성을 하시라고 저는 항상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요 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예,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2015년도 버전까지밖에 없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2015년도 2016년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요 최신 버전이 2015년도 버전입니다. 그거 다운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총 5종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연소자 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계약서, 그다음에 건설, 예, 영문으로 된 것들 예, 다양한 종류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내가 꼭 필요한 것들 예, 가져가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 게 뭐다? 예, 표준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나와 있는 거고요.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작성하시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길게 걸렸죠. 네, 첫 번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사업주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회사 이름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이름을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홍길동 이름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홍길동을 쓰게 되는 거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 하는데 노무사님 저는요 이제 2016년도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일할지 모르는데 꼭 끝나는 날을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 끝나는 날을 적은 건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기간에 정함이 있으신 분들 예, 기감이 정한이 있으신 분들만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고 너와 내가 사이가 좋으면은 뭐 정년까지 아니면 평생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예, 이 부분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여기 나와 있죠. 기간에 정함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작성 안 하시고요. 기간에 정함. 우리는 꼭 6개월만 일을 할 거야 아니면 1년만 일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근로계약 기간을 네,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이제 근로계약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예.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냐면요. 다음에 강좌에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비정규직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같은 분들, 또 파견 근로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2년을 초과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2년을 초과해서 사용을 하면요. 우리 회사 정식적으로 채용을 한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근로계약 기간 안에요. 수습 기간에 대한 내용도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수습 기간은 뭐 얼마나 둬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판례나 행정해석으로 봤을 때는 3개월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수습 기간을 3개월을 해봤는데 좀 이따가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근로자랑 동의하에 한 조금 더 수습 기간을 늘릴 수는 있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3개월 작성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두 계약이 아니고요. 이 근로계약서 이 안에요. 무조건 수습에 관련된 내용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부당해고라던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요, 그런 것들 좀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꼭 이 안에다가 수습 기간을 명시를 하시고요. 또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무사님, 근데 이거 고용노동부에서 다운받은 거니까 혹시 PDF 파일이나 이런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간혹 있으십니다. 이거요. HWP 한글 파일입니다. 오늘 다운 받으셔가지고 수정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 사업장의 수습 기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이 안에 수습 기간 수정을 해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니까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두 가지의 경우가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주식회사 청년불패 사업장 업무 내용은 회사가 정한 업무.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서울 본사 사업장, 그 다음에 업무 내용은 영업이라고 써 있다. 근데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좀 뭐라고 얘기할까, 탄력적인 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회사 청년불패 사업장이 서울에도 있지만 약간 좀 우리가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잘 되고 해가지고 부산에도 사업장 하나 더 냈다라고 했을 경우에 서울에 있는 근로자를 부산으로 옮겨서 일을 시켜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근무 장소가 어디다? 그냥 청년불패 사업장이라고만 되어 있지 어느 지역을 특정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업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정한 업무 혹은 영업이라고 하지만 영업이라고 써놓고 이제 하나의 문구를 두는 거죠.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것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요, 한 근로자를 채용을 한 다음에 영업을 시킬 수도 있고요, 총무 역할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마케팅 역할을 시킬 수도 있는 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밑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요. 서울 본사 사업장, 그 다음에 업무의 내용을 영업이라고 써놨으면요, 그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무조건 그 근로자는 서울 본사에서만 일을 시켜야 하고요, 영업의 내용만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일을 시켰을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부당 전직이라던가 부당 정보에 관련돼 가지고 구제 신청을 받을 수가 있어서 어떻게 회사가 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이제 근무 장소나 업무의 내용은요, 만약에 내가 이사 갈 일이 없다, 그리고 무조건 이 사람은 내가 영업을 위해서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이렇게 딱 박아두고 작성을 하셔도 되지만요, 그렇지 않고 좀 이 사람은 마케팅 업무를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인사총무는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요, 인사 업무를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총무 업무를 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좀 이렇게 탄력적인 규정을 작성을 하셔가지고요, 나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분란을 좀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요, 소정 근로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노무사님, 근로시간이라는 건요 알겠는데 소정 근로시간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에 이제 근로시간에 관련돼서 강의를 하도록 할 텐데요, 우선 약간 맛보기로 말씀을 드리면요,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이 일을 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균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8시간, 일주에는 40시간을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근로자가 좀 집이랑 회사랑 멀다라고 해서 10시부터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17시까지 일을 한다라고 정하면요, 이게 바로 소정 근로 시간, 너와 내가 일을 하기로 약속한 이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럼 8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총
6시간이 되겠죠. 너와 내가 일을 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소정근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휴게 시간도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4시간에 30분, 4시간 일을 할 때마다 30분씩 일을 하는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뭐 여기 예시가 나와 있죠. 9시 30분부터 8시, 뭐 6시 30분까지 일을 하고 휴게 시간은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다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근무일 휴일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근무일 매주 며칠이라고 써야 되나요? 뭐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매주 5일이라고 쓰셔도 될 거고요.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일을 한다라고 작성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주 5일 근무 시 매주 5일 뭐 기재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작성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주 휴일, 우리가 흔히들 이제 일요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도 아마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주휴일을 작성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대부분의 사업장은 어떤다? 일요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일반적인 경우니까요. 뭐 주일과 주일, 휴일에 관련된 내용 혹은 휴가에 관련된 내용이 좀 궁금하시면요, 이 강을 다 보신 다음에 이 다음 강좌를 한번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임금입니다. 임금에 관한 규정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2016년도 최저임금은 6,030원이고요. 일주 40시간을 일을 한다. 이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주에 5일 일을 하고요. 하루에 8시간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휴일 수당을 포함을 한 금액이 바로 126만 270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성된 이 월급 자체는요, 연장, 유일, 휴일, 야간 근로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다른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월급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고 이제 다음 이 상여금이나 기타 급여 재수당 이런 것들 보시면 그때 이제 사용자분들 굉장히 멘붕이 오십니다. 노무사님, 도대체 이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월급 급여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전체적으로 내가 받는 기본급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우리는 기본급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거 나눠진 거 없어요 라고 하면 그냥 이것만 쓰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상여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우리가 추석이나 설에 줄 거다라고 하면 있음, 그럼 언제, 뭐 설, 추석에 뭐 얼마,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없으면 없음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타 급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 뭐 복리후생적으로 주는 것들 있죠. 뭐 식대라던가 차량 유지비라든가 혹은 직무수당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요, 그런 것들 모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금 지급일은 어떻게? 매월 하루씩 정해서 임금 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날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급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한테 직접 현금으로 주는지 아니면은 명의의 예금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지, 그래서 좀 꼼꼼하신 분들은 이렇게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근로자 명의의 예금 통장에 입금을 한다라고 해놓고요, 이 밑에 뭐 계좌번호를 적게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냥 봤을 때 내가 작성하지 않아 본 거고 또 계약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겁니다. 하지만 뭐 제 설명을 따라서 영상을 보시면 작성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급여에는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외에는 기재하지 않으시는 게 좀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책수당, 직급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있으면 그런 것들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에 관련된 사항도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좀 해당이 되는 규정입니다. 뭐 근로자 인원수에 따라서요, 적용되는 그 근로기준법의 범위가 좀 다르고요. 그 일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연차 유급 휴가 같은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같이 뭐 으쌰으쌰 하시는 분들이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많은 사업장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한두 명, 두세 명으로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요, 연차 유급 휴가 규정이 적용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래도 이날은 꼭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날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이 있는 날, 뭐 창립 기념일 날은 무조건 하루 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요, 이 밑에다가 그대로 작성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뭐 휴가 같은 것들은요 더 넣어놔가지고 오늘은 무조건 쉬자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뭐 더 쉴 수 있도록 뭐 복리후생적으로 좋은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쉬는 날을 더 해주시면 훨씬 뭐 근로자분들이 일을 하는 환경이 좀 뭐 좋아질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모두 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근로자한테 무조건 환불을 교부를 해야 합니다. 아까 강의 초반에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근로자가 좀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나의 근로 조건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그냥 근로계약서를 혼자만 가지고 사용자만 가지고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나의 근로 조건을 정확히 모르고요. 사실 작성을 했을 때 내가 보고 나서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십니다. 처음 보는 단어고 제대로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월급 따박따박 나오면 뭐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요. 나의 근로 조건을 정확하게 몰라서 추후에 분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근로자한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법이하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 경우에는요, 무조건 근로자분들한테 교부를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뭐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뭐 단체협약 변경, 아니면은 뭐 연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변경이 됐을 때는요, 어떻게?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우리 이거 변경이 됐는데요. 전 그래도 변경 내용 갖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요구가 있을 때만 교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 그 근로계약서 안에도요, 이 근로계약서 교부의 내용이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주느냐? 근로계약서를 맞다, 내가 이거 바로 줘야지. 그러다 한 달 있다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서를 사본을 근로자분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거 2장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너 한 부 나 한 부 가지는 거 가능하지만요, 그렇게 좀 귀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한 부를 작성하신 다음에 그거를 복사하셔가지고 그 복사본을 근로자분한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법이 변경이 된 건 언제부터냐? 2012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이제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셔야 된다는 거, 안 하면 어떻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도 500만 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 거지만요, 교부를 하지 않는 것 자체도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근로계약서 관련된 뭐 서식을 갖고 싶거나 하시는 분은 어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표준근로계약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걸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빠짐없이 모두 작성을 하시는 거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회사에서 꼭 우리는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은 그 근로계약서 자체가 수정이 가능한 거니까요, 거기에 삽입을 해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오늘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